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5.18 5월 22일에서 25일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요, 5월 22일에서 5월 25일까지 있었던 이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5월 21일 저녁부터 23일까지 광주 교도소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군은 외곽 봉쇄 작전으로 이제 작전을 전환합니다. 이 내용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2일 이제 광주 해방구가 된 셈이죠. 이 내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 두 개의 수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5월 23일에는 이 무기 회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수습위원회에서 이제 내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는 이제 그 무기 회수의 문제에서 이제 강경파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계엄군이 이제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역정보로 인해서 오인 사격들이 있었고 이때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5월 25일에는 이제 그 윤상원이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이제 장악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광주에 파리 코뮌과 같은 그러한 조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교도소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상황은요, 수감 중인 인원은 2647명, 그리고 기결수가 1616명, 그리고 사상범이 18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관리 인원은 322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월 20일경부터 이제 교도소 습격에 대한 정보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31사단이 여기에 이제 병력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31사단에서 교도소 일부를 이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내부는 교도소 자체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5월 21일 오후 5시 20분에 이제 31사단과 삼공수 여단이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공수 여단이 주로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여러 교도소 공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21일은 이 전남도청이 함락된 그날이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무장한 시위대가 광주 교도소에 접근을 하고 이러한 동정을 살폈습니다. 이것을 정찰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흘에 걸쳐서 이제 정찰을 했습니다. 오전 8시 58분 시위대 400명이 이제 접근했다 돌아가고요. 10시 22분 150명의 시위대가 버스 타고 트럭 타고 이제 접근했다 돌아가고, 11시경에는 시위대 50여 명이 장갑차까지 끌고 와서 이제 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3시 40분경에는 경찰 기동 순찰차 20여 대로 교도소에 접근했다가 또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 4차례 정도 이런 접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21일 오후 5시 20분에 삼공수 여단이 이제 교도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23일까지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남대에 배치되어 있던 삼공수가 급히 이 광주 교도소로 배치가 됩니다. 이제 공격한다는 그러한 사전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삼공수가 이렇게 교도소로 이동을 할 때 그때 일련의 사고가 좀 존재했습니다. 체포된 시위대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너무나 이 공수대원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시위대가 도리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공수부대원들에게는 실탄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몸으로 그것을 다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화가 많이 난 상황들이었는데, 이때 이 밀폐된 이 트럭 공간에다가 최루탄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삼공수가 이제 교도소로 배치된 후에는
이제 그 담양으로 빠지는 도로에 대해서 이제 삼공수가 이제 경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 옆에 이제 담양으로 빠지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는 전남대학교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민군으로부터 총 5차례 정도 무장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때 판결문에는 이 시민군 3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해본 바로는 이제 6명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8명 정도가 이때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만원 씨의 경우에는 이 교도소 공격 시에 이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아주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와 같은 곳을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탈북한 사람들의 이러한 그 증언 혹은 그들이 들은 소문 이것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도소 공격이 5차례 정도 혹은 6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먼저 21일 그러니까 전남도청이 함락되는 그때죠. 5시 20분경에 이제 3공수하고 31사하고 임무교대가 있었는데 그때 시위대가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수부대원 1명이 이제 중상을 당했습니다. 고속버스 2대 분승해서 이제 돌진해오면서 기습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7시 30분경 3공소와 무장 시위대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 2차 공격입니다. 이때 총격전 도중에 담양에 거주하는 시민 4명이 시위대의 카빈총에 맞아서 그중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밤 9시께도 이 교도소 쪽에서 많은 총소리가 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공격은요. 22일 자정 12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3차 공격이 있었고요. 무장한 시위대 차량 6대 분승해서 계엄군과 교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오전 9시에 4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전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경에 광주 교도소 옆 고속도로 진입로에 트럭을 타고 가던 일가족이 3공수여단의 사격을 받아서 부인이 사망하고 부녀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이렇게 사망자 1명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 오후 7시경에 5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트럭에 분승한 무장 시위대가 또 교도소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무장 시위대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총 사망한 사람은 6명이고요. 그리고 또 카빈총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2명 해서 이렇게 한 8명 정도가 광주 교도소 공격할 때 이때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도 신문군이 이 교도소를 습격한다는 그러한 정보가 있었고 실제 차량도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6차례 정도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5차례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어디에서 교도소 습격을 총지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김대령 씨는 이것은 분명히 그 누군가가 총지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5차례, 6차례 정도 계속적인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만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교도소 공격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한 이 증거가 없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북한 자료를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 교도소 공격이 참으로 큰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2일부터 이제 광주시 외곽 봉쇄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5월 22일하고 5월 23일에 이 많은 이러한 그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부터는 이제 공수부대에게 자유권이 발동된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격이 허용이 된 거예요. 5월 21일 밤에 5월 21일 8시경에 이것이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5월 22일부터는 이제는 사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계엄군에게 공격을 해들어오면 여기서는 발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5월 22일하고 5월 23일 사이에 발생한 사상자 수가 약 32명 정도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날에 이제 광주 전남도청이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계엄군이 다 철수하자 이제 광주 시내와 이 외곽 도시들에서 아주 경찰서 피습과 무기 탈취나 이런 것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들을 피습했습니다. 외곽 도시들에서는 수많은 경찰서들이 피습을 당했고요. 뭐 완도, 강진, 한평, 목포, 연동지서, 또 목포경찰서, 해남경찰서, 화순 예비군 중대 이런 데들이 이제 점거를 당하고 또 무기를 탈취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시내에는 중요한 시설 옥상에 LMG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숭우실업고교, 수정아파트, 삼익펜션, 산호아파트, 서부경찰서 옥상에 이제 LMG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무기 탈취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광, 한평, 완도, 목포, 송정, 해남, 무안, 장흥, 화순, 나주, 장성 이런 모든 곳에서 이렇게 이제 무기 탈취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광주 시내에서는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또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에 23개 군 4개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개 군과 2개 시에서 약 30에서 200명 단위의 무장 시위대가 경찰서와 예비군 무기고들을 이제는 공격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광주시에 있는 시민군과 연결 작전을 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국에서는 외곽 봉쇄 작전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2일 오전 10시에 이제 소준열 신임 전교사 사령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윤홍정 사령관이 계엄 분소장을 했는데 이제 소준열 이제 사령관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년한 내각은 5월 20일 날 5.17 조치에 불만을 갖고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반경에 이제 자유권 발동이 정식으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지도에서 잠깐 볼 것 같으면은요, 저 위쪽으로 담양 가는 쪽 그곳은 이제 삼공수가 이제 그 방어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 조선대 아래쪽에 주남마을 이쪽은 11공수와 7공수가 이제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송정리 쪽 이쪽은 24단 61년대가 이제 방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곽 봉쇄 작전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봉쇄 작전 가운데서도 많은 이러한 그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24단 61년대 아까 송정리 쪽에 있었죠. 광주 목포 사이를 봉쇄했습니다. 이때 목포로 가던 승용차 시위대로 오인되어서 사격을 받아서 운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로 빠져나가던 승용차 효천역 부근에서 61년대에 사격을 받아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두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는 사망자 있는 그러한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년대는 통합병원으로 출동하여서 시민군과 교전을 했는데 계엄군 1명이 사망하고 시위대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주남마을 쪽에 7공수와 11공수가 광수 화순간 도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제 수습 여론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서 나주에서는 무장 시민 100여 명이 그 투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또 23일 6시부터 9시 오전입니다. 6시부터 9시 사이에
광주 재진입 작전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준열 사령관은 오히려 압도적인 힘을 이용한 전공법에 의해서 이제 작전을 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6번 황영시 이 참모차장과 김재명 작전교육 참모부장은 오히려 특공조에 의한 작전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론은 최소한의 희생을 위해서 특공작전을 실시하고 용의 주도한 계획을 세우고 시민의 자체 수습과 무기 반납을 유도하고 양민과 난동자를 분리시키고 난동자의 자중 질환을 유도를 해서 피해자를 최소화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이제 북한 남침을 대비해서 미 항공모함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 도착 시간이 25일 전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자, 이 정도로 이제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때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광주 5.18을 아주 잘 수습한 사람이 이 소준열 장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5.18의 영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거의 내지 않고 이 재탈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50명에서 200명가량 이상 되던 그러한 사상자를 전혀 이렇게 내지 않고 M16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탈환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에 이러한 그 재탈환 작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황영시 참모차장과 김재명 작전교육 참모부장이 아주 그 좋은 이런 방안을 내서 이것이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곽 지역에서의 이러한 충돌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곳곳에서 이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송정리 삼양타이어 공장 무장 시위대와 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녹동마을에서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한평에서 또 충돌이 있어서 시민군 2명이 죽었고요. 민간인 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목포 용해에서, 그리고 무안 청계에서, 그리고 해남에서, 이곳에서도 2명이 총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31사 91년대 여기에서도 1명이 사살되고 2명이 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곽 지역에서 충돌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주남마을, 아까 7공수와 11공수 있는 곳이었죠. 여기에서도 많은 그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격전으로 민간인 1명이 사망을 하고, 또 한평에서도 4명이 사망을 하고, 주남마을 미니버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격이 벌어져서 이제 남녀 1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교도소 옆 고속도로에서도 또 김춘하가 사망하고, 해남 황산만에서 또 1명이 사망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곳곳에서 이제 이러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공수부대에게 자유권이 이제 그 허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공격을 해오면 여기서도 맞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망자 현황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격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사망자 수가 한 12명가량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5월 20일 날 3공수에 의해서 광주역에서 2명이 죽었죠. 그리고 21일 날 11공수, 7공수 전남도청 앞에서 이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발포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지금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2일 날 이 3공수가 교도소에서 시위대 습격할 때 6명이 있었는데 판결문에는 3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3명이 또 더 존재합니다. 해서 6명 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이 광주 목포 여기 사이에서 2명, 또 3명, 또 23일 날에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3일에 발생한 이 사망자 수가 24명에 사실은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남마을에서 10명 정도가 이제 발포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에 4명, 이것은 이제 광주 시내 그 재탈환 그러한 작전의 일환이었죠. 이때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수부대와의 이러한 총격전으로 의해서 죽은 그러한 사망자 수가 이제 44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총상 사망자의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때 계엄군 MO16으로 죽은 사람이 24명입니다. MO16으로 죽은 사람이 36명인데요. 그 중에서 12명은 5월 27일에 시민군이 MO16을 가지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시민군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은 오히려 빼고 이것을 오히려 시민군 MO16으로 별도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기 미상이 15명이고요. 그리고 카빈과 M1, 그리고 시민군 M16, 아까 말한 12명이죠. 했을 때 92명. 이렇게 했을 때 총기 사망자가 131명입니다. 그리고 타박상 사망자가 35명. 이렇게 해서 총 합계 166명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자료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꾸 우리의 추정이 섞이는 것은 좀 2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5월 22일에서 5월 27일까지 사망한 사람이 44명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볼 것 같으면 계엄군 M16으로 죽은 사람이 24명, 그리고 총기 미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외곽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것은 이제 총알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총기 미상으로 놓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합치면 39명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양자를 비교해서 전남도청 앞에 집단 발포를 추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만원 씨의 경우에는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굳이 이 집단 발포를 자꾸 추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신동국 씨의 이 발포 주장을 제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기 비상 여기 15명 하고요. 그리고 5월 22일에서 5월 23일의 사상자 32명을 저는 상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의 모든 사상자들은 총기 비상으로 제가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2명이 남아서 이 12명이 집단 발포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추정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동국 씨는 이때 집단 발포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직접 그분을 만나봤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 발포가 없었다는 것이 맞다면은 그렇다면 신동국 씨 주장은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 퀘션 마크가 찍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동국 씨는 그 당시에 그 모든 시신들을 수거해 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주 의골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있었던 모든 사상자들은 수거를 해가버린 것입니다. 외지인이건 아니면은 그 당시에 광주 시민으로서 죽은 사람이건 다 수거를 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헌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자료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단 발포가 있었다면 그때 사상자들은 다 수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이렇게 사상자 현황을 개략적으로나마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드러난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주 교도소 사건과 외곽 봉쇄에 관한 사항을 이 정도로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는 5월 22일 날에 이 광주 시내 이 해방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21일 날 전남도청이 함락이 되고요. 5월 22일 오전에 이제 무장 시위대들이 조직적으로 배치가 되어집니다.
주로 무장 시위대들은 광주공원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장 시위대들의 아지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차량별로 임무를 부여를 해서 차량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요. 해서 차량별로 의료, 보급, 수송, 지휘, 통제, 순찰, 전투, 연락 등의 이러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무장 단위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는 도청을 본부로 이렇게 삼았고요. 또 그 안에 상황실을 차려서 이제 부대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오후 3시에 2,000여 명이 모여서 시민 걸기대회를 했습니다. 태극기를 덮은 시체 18구를 분수대에 올려놓고 합동 장례식을 거행한다는 그런 구실로 시민 동원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300여 명의 극렬 시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면을 했고요. 그리고 경찰복과 공수상 복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 시민군 지하 본부를 이제 형성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들은 40여 대의 군용 차량을 몰고 송정역에 집결하여서 공포를 쏘면서 이렇게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관광호텔 전일빌딩, 전남의대, 유진온천 등 건물 옥상에 기관총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에 이르는 도로 이러한 곳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곳곳에서 사격술 훈련과 폭발물 제조 훈련들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22일 날에 이러한 광주 시내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22일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막 약탈이 일어났고요. 또 무장 시위대들이 관공서를 공격했고요. 심지어는 계엄 분소장 공관까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계엄 분소장 공간에 침입해서 이들을 인질로 잡으려고 이렇게 공격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장 시위대들이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총을 쏘면서 다녔습니다. 너무 이렇게 무질서해지자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광주 시내의 이제 당시의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지역 유지들과 같은 이러한 지도층에서는 이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5월 22일 날에 2개의 수습위원회가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9시경에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광주시 지도급 인사들이 무장 시위를 진정시키고자 이성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방송하면서 10시에 권리대회를 안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시민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의 유지들과 학생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15명 정도로 해서 구성이 됐는데요. 이들은 이제 정시체 부시자 및 도청 간부들을 만나서 이제 수습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5월 22일 날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서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9시경에 이제 구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수습대책위원회는 12시경에 이제 7개의 요구사항을 결의하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전교사 부사령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7개 항 중에는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들의 이러한 정서 속에는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남동 성당에서 제야 인사들이 모여서 또 시민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관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별다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광주의 원로들이 주도하는 이 5.18 시민수습대책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서 소준열 계엄 분수장을 만나서 사태 수습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민수습대책위원회는 오후 4시에 또다시 시민걸기대회를 열면서 장유동과 김창길이, 여기에서 김창길은 전남대 학생입니다. 결국은 전남대 학생 대표의 입장이 된 것이죠. 이 둘이 나와서 무기 반납을 아주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쟁을 한다면 이것은 폭도이다. 탈취한 무기를 반납하고 치안 질서는 경찰에 맡기자 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김종배 등의 강경파 학생 두세 명이 이제는 단상에 뛰어 올라와서 이제 나이든 장유동을 분수대 밑으로 끌어내리고 이제 강경투쟁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오후 4시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학생수습대책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4시경에 도청에 들어가서 1층 사무실을 점거한 후에 여기에서 이제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이러한 사태는 학생이 일으킨 것이니까 학생이 책임질 것이다 하면서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에 아까 얘기한 그 김창길, 그리고 부위원장의 김종배, 이렇게 되어서 이제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문으로 전남대 교수 명록은 교수와 송기숙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4시경에 학생수습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수습대책위원회는 이 내부 관리를 하고 아까 이야기한 시민수습대책위원회는 좀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이런 형태로 업무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학생수습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이것을 이제 어딘가로 허락을 맡으러 갑니다. 이때 이 자리에 송기숙 교수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시민군 본부에서 이것을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민군 본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실체를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송기숙 교수가 이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거기에서 들어가서 한두 시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곤혹을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군 본부란 이름으로 이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이제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는 이 2명의 교수를 빼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 2명의 교수가 빠진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학생수습대책위원회가 출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수들을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학생들을 이제 운동권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광주 운동권에서 이러한 흐름을 무시한 채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운동권과 어떻게 보면 이 운동권에서 5.18을 촉발을 시켰죠. 그리고 이 시민군 이 지하 본부, 지하 지도부, 여기에 대한 이 존재 가능성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주 운동권에서 이 도청 점거에 대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기 탈취나 도청 점거나 이러한 것들이 그냥 툭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5월 15일 날에 윤환봉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 운동권 핵심 간부들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8인 모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송선태의 자유노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환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후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마 항쟁처럼 그냥 꺼진다. 자, 그러면서 지도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무기나 또 그 다이너마이트나 있는데도 다 미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무기 탈취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도청을 점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이제는 성명을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윤환봉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미 북한과 이런 형태로 내통에 쓸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난민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난민전은 이 베트콩
그러한 전술을 이어받아서 한국 내에 설립된 게 난민전인데요. 이 난민전의 전략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지금 윤한봉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자리에 윤한봉이 있었고 윤상원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직후에 윤상원은 전남대 총학생회 기획실 회의를 소집해서 도청 점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청 점거와 관련해서 광주 운동권이 이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군 지도부는 이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제 넘겨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지하 시민군 지도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송기숙 교수가 이제 도청 정령군의 본부격이었던 방에서의 이러한 곤욕을 치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서너 차례 그러한 곤욕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재춘 시민군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북 방송을 자주 청취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의 방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간첩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분명히 이 5.18 성명서들에서는 학생혁명군이 나타나는데 학생혁명군으로 위장한 무장 세력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울에서 온 연구생들임을 자처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가짜 연구생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김대령 씨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이러한 소문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군 대위 안창식의 처가 이제 탈북을 했는데요. 여기는 내연녀입니다. 탈북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5월 22일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5월 23일 광주 해방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계속해서 무정부 상태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5월 22일 날에 있었던 그러한 무기 회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무기 회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민대책위원회나 학생대책위원회가 나온 이유는 이제 무기 회수 문제 때문에 그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학생수습위원회에서는 이제 무기 회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 무기 회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광주 해방구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이슈가 바로 무기 회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전쟁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은 빨리 무기를 회수하고 원상태로 돌아가느냐 원래의 그러한 자신들의 업으로 돌아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적인 논쟁이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현업 복귀를 하길 원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배후 세력은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강경 투쟁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 양 세력 간의 이런 다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광주 수습대책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민대책수습위원회와 학생대책수습위원회 이 두 세력만 존재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세력이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강경파 제야 인사입니다. 이제 강경파 제야 인사들이 아까 남동성당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김성용, 홍남순, 이기홍, 조아라 등 이렇게 12명은 수습대책위원회의 무력함을 지적하고 8개 항을 결의한 다음에 도청으로 들어가서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참석해서 무기를 회수해서 계엄군에게 반납하자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강경파 제야 인사는 옆방에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 가서도 또 이 문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강경파 제야 인사들의 이러한 주장이 있다는 얘기를 극렬 시위대가 듣습니다. 아까 300명 얘기했죠. 이 복면을 하고 아니고 이 극렬 시위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회수했던 무기들을 다시 지급하고 광주 공원을 보급 기지화하고 공용 화기를 증강 배치하고 바리케이트를 또다시 구축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또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청 앞에 시체를 안치하고 시민 걸기대회를 열면서 민주 쟁취의 그날까지 이 무장을 강화하자고 결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러한 세력이 또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둘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5월 23일에 있었던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5월 23일에 있었던 또 다른 그런 사건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때 유언비어가 또 돌았습니다. 말하자면 광주 봉기에 호응을 해서 전국 각지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그냥 계속 무장 투쟁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외국 우방들이 광주 봉기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엄군이 진격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총 걸게하라 하면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유인물이 배포가 됐는데요. 서울 서대문 한빛교회 앞에서는 연대신학대학생 4명이 유인물을 살포했습니다. 김대중과 복학생들을 이유 없이 잡아갔다. 현재 죽은 시민이 약 1000명이다. 시내 병원에 시체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모든 언론 보도는 조작된 것이다. 공수부대들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시민들은 무조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내고 여자들을 발가벗겨 시가행진을 시켰다. 이런 황당한 유언비어들이 이제 유인물 형태로 해서 이제 서울에서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계엄사령관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소요는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들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집결지역에 있으면 선량한 시민도 위험하다. 즉시 대열을 이탈하여 돌아가라. 이런 형태로 이제 계엄사령관이 이제 경고문을 냅니다. 이것이 이제 5월 23일 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결국 무기 자진 반납과 또 재무장 주장이 대립한 날이 이제 5월 23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재무장을 하자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무장시위대 34명이 투항을 해서 무기를 반납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양측의 이러한 대립이 계속 첨예하게 된 날이 이제 5월 23일인 것입니다. 5월 24일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주 해방구에서는요, 이 무기 회수 문제가 사실 핫 이슈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맞은데, 그래도 일어나던 사건 정도는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은요, 역정보로 인한 5인 사격들이 존재했습니다. 오전 8시에 공수부대 3개 여단에 대해서 광주로 이동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3공수는 교도소를 24단에 임계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민군 습격을 받아가지고요, 운전병이 즉사하고 이관영 하사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이 이관영 하사는 26일 오후 1시에 난자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1사에 대해서 전교사 기갑학교 병력이 또 5인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병 3명이 죽고 민간인 2명과 구민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교사 교도대에서 11여단 63대대를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력 9명이 즉사하고 3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사태들이 이러한 그 역정보로 인해서 막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전이 자꾸만 새어나가자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은 5월 27일 광주시 탈환 작전 계획에 대해서도 31사단장 정웅에게 작전이 보류됐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준열 장군은요, 31사단 정웅 사령관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작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웅 사령관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이제 강경파가 득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5월 24일 오후 2시에 학생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김창길이고요. 부위원장이 이제 김종배죠. 김창길은 무기를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고, 김종배는 강경파인데 그래도 김종배도 유연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택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일 오후 2시쯤 이제 김종배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이 들어와 질서를 회복하면 맨손으로 금남로에 나가서 다시 민주화를 외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층을 회수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씨는 온건파였다고 이 김영택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복면을 한 무장 봉기파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가로막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납은 안 된다는 강경파들이 이걸 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김씨는 이들이 반대에 부딪히자 어쩌지 못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김종배가 이제 강경파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입장이 바뀐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제 그 변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생 수습대책위원회는 이제 김창길과 김종배가 둘이 이제 갈등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무장 봉기파의 대부분은요, 전부 복면 부대였는데요. 이때 김영택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큰 의문을 제시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21일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21일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복면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복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뭐에 찍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다들 시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강경한 입장이고 적극적으로 시위를 선동하고 무기 반납을 방해하고 차량을 타고 시내를 질주하고 과격한 언사를 일삼는 이제 이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들은요 또 수습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도청 앞 광장에 수습회의나 대책회의에는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들이 26일에는요 전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 광주 시내에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김영택 기자는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후 2시경에 그러한 이제 그 충돌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동일한 시간대에 2차 민주수호 범시민 권리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민 학생 제한단체 대표들이 노동자들이 나와서 계엄당국과 무조건적인 타협을 시도하면서 어영부영하는 수습대책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시경에요. 그리고 윤상호는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제야와 이런 데에서 다시금 이런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24일 저녁 때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대책위원회하고 무장봉기파 사이에 무기 반납 찬반 토론이 저녁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세가 무기 반납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윤상원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서 끝까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결사항전할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 윤상원이 이제 개입을 한 것입니다. 이게 24일 오후 7시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창길은 계속해서 총기 반납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박남선이가 또 이제 총기 반환에 대해서 이제 아주 과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또 이제 갈등 관계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다가 밤 9시경에 이제 회의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김종배 부위원장의 주장에 따라서 무기 반납에 응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게 24일 9시에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4일 날 있었던 이제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일 날에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호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5월 25일 오전에 제야 종교인들이 남동성당에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피해 대가 없이 물러날 수 없다 하면서 김대중 석방과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민주화 운동 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오후 4시경에 강경파 제야 인사들의 이러한 그 요구에 의해서 또 계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슈가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는 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자 이런 견해에서 이제 다시 또 민주화 요구가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5월 25일 오후 5시 40분경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자제를 또 호소하면서 담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날 25일 오후 10시죠. 밤 10시죠. 이때 이제 윤상원이 이 YWCA에서 100명의 이러한 무장 시위대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전남도청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수습대책위원회의 김창길 위원장과 온건파에 속한 사람들을 다 축출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종배를 그 위원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이게 25일 밤 10시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때 100명의 이러한 그 시민군을 이 장두석이가 이제 그 연결을 시켜줍니다. 장두석은 빨치상이죠. 장두석이 시민군 100명을 지원해줘서 이 100명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창길을 비롯한 온건파들을 도청으로부터 이제 몰아냈던 것입니다. 온건파 10여 명을 이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장선 사람은 상황실장 박남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25일 밤 10시에 이제 광주 코민 권력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밤 10시에 윤상원 등의 무장 봉기파가 학생 수습위원회를 축출하고 공식적인 시민군 지휘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도청 내무국장 구속실에서 항쟁 지도부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김종배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과도기적 인수인계가 끝나면 명칭을 학생수습위원회에서 민주투쟁위원회로 개칭하고 정상용이 투쟁위원장을 맡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민주투쟁위원회가 뭐냐면요, 이것은 난민전을 말합니다. 난민전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난민전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학생 내에서는 민주투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다시금 이 이름으로 이제 그 쓰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민전을 부활시킨 것이죠. 이때 이제 운동권 학생들을 전부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상원의 새로운 조직이 이때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전부 이제 그 직무를 주었는데 이게 전부 이 그 국가의 어떤 장관과 같은 하나의 이제 코민 정부가 수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대변인 윤상원, 의무 담당 부위원장 정상용, 내무 담당 부위원장 허규정, 기획실장, 민원실장, 상황실장, 보급부장, 기동타격대장, 경비 담당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코민 정부를 이렇게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수습위원회가 난민전 조직인 민주투쟁위원회로 이제 명칭을 변경하고 공식 지도부를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동타격대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5월 22일에서 5월 25일까지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의 모든 것의 출발점은요, 5월 15일에 그 8인 회의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송선태 자유노트에 나타나 있는 윤한봉과 윤상원을 중심으로 한 이 8인 회의, 여기에서 전남도청을 전거하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코민정비를 세운 다음에 국제사회에 선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획이 있었는데 이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남도청을 탈환을 했고 이때 시민 지도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파리 코민을 설립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난민전 민주투쟁위원회의 부활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5.18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5월 15일부터 이 5월 25일까지 있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그 시작과 이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18 주동자들의 본질은요, 난민전 사상이었습니다. 윤상원과 윤한봉이 난민전 전사들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와 같은 난민전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이 적화 전략에 따라서 이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민전의 이러한 적화 전략이 고스란히 5월 18일에 그 광주 코민으로, 파리 코민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히려 광주 5.18의 본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검토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5.18 특별법에 있는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일 수 있다. 그리고 민중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